네, 점점 드러나는 대규모 전세 사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엔가요? 한번 영상 하나 올렸죠. 1139채 빌라왕이 뭐 급사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썸네일 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빌라왕 급사건이 사실상 뭐 좀 계기가 돼서 뭔가 조금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봅니다. 이 빌라왕 사건은 제가 이제 차명거래 전세 사기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모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엔 20대 분인데, 이것도 뭐 이제 빌라왕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잡으신 것 같지만, 여기도 세입자 피해가 속출한다 해서 이분은 한 50채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작정하고 한 건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된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런 건들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다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임대사업을 해볼까라고 시작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지 않다. 한 50명 정도한테 100억 원 정도를 받았나 봐요. 보증금을. 그리고 이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높게 맞춰서 사실상 뭐 무피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거의 없게 해가지고 여러 채를 사는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도 또 갑자기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 또 세입자들이 피해가 생기고 있다. 사실상 소규모 빌라왕 사태가 또 발생되고 있는데, 뭐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광주 쪽에는 더 큰 분이 있어요. 지금 피해액이 한 1,0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400채 정도를 가지고 깡통 전세를 이제 만든 건데, 그 방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아주 높게 맞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사고 하면서 계속 늘려가서 전세금을 돌려줄 거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계속 그냥 개수를 늘려가다가 한 번에 뭐 명의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고가 터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건은 또 광주에서 또 한 1,000억 정도 터진 게 있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은 뭐 특이하다고 할까, 뭐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이분은 2,700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건축왕이라는 또 타이틀을 언론에서 붙였어요. 뭐 전세 사기 수법은 비슷한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전세 사기가 이 아파트 전체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완전 다들 막 혼란에 빠졌겠죠. 다들 그냥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계셨는데 동시에 막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진짜 지금 큰 뭐 상심을 떠나서 지금 정말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분은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건설업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그리고 이거를 지어서 분양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빌라나 뭐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5대 건설사들, 뭐 빅5, 뭐 아주 메이저 건설사들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만 아파트가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사실상 뭐 오피스텔처럼 보이는데 아파트로 돼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어떤 소규모들을 짓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아마 그냥 정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건설사 아니면 시행사, 분양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정식으로 집을 지어서 쪼개가지고 분양으로 팔고, 그리고 나서 또 돈을 벌면 또 짓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금 운영이 뭐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2,700채잖아요.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수준의 개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를 신축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건설 자금까지 빌려서 이제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판 게 아니고 이제 전세를 준 거죠. 전세를 주니까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신축 빌라나 뭐 나홀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하면은 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사실상 건설사 주니까 건설사 대표가 이거 지어가지고 임대 놓는 거다 라고 하니까 좀 한결 마음이 좀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지인한테 명의들을 막 넘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아파트 한 동 전체가 한 명의 명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 싹 다 맞추고 한 60개 전세 맞추고 그냥 한 명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죠. 기존의 전세 사기 프로세스랑 똑같은 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들어간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또 짓습니다. 신축을 하는 거죠.
시작은 인천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경기도까지 쫙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아니겠죠. 이 아파트, 이 빌라 한 동, 이 단지들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전속 중개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최소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분들과 어떤 그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세입자분들이 오면은 여기 뭐 돈이 엄청 많은 건물주고 뭐 다 전세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 뭐 이 아파트 하나가 전부 뭐 한 분한테 소유권이 있는 아주 안전한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세를 계속 맞췄던 거죠. 그렇게 늘려간 게 한 10년간 한 2,700채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결국에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돈을 돌려줄 거라는 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고 계속 어찌 보면 뭐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사업에 뭔가 도전을 했나 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뭐 개발 사업 같은 걸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금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어떤 사람이 처음에 마음을 먹냐 이거의 차이지 결국에 똑같은 프로세스 어떤 차명으로 누군가한테 막 60개 100개씩 넘겨버리고 그 차명을 빌려준 명의 대여자한테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정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냥 나는 명의 빌려줬으니까 나는 그 월급처럼 받아가지고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명의를 다 넘기고 이분들은 회수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2022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주택 240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임대인 정모 씨가 이미 그때 한번 사망을 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에 말하는 빌라왕 사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분도 240채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도 당연히 그냥 단순 투자자다? 그러긴 좀 어렵겠죠. 거의 명의를 대여해 준 분이 아닐까. 근데 이분이 사망했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피해자가 구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사망 하루 전에도 계약서를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감 도장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막 찍는 거죠. 이 실제 명의자, 이 실제 소유자는 자기가 뭘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대인 정모 씨들 피해자가 많은데 1년간 도움의 손길도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예견되었던 거고 막을 수도 있었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번 기회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빌라왕 건축왕은 상위권이 아니었어요. 사실 더 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1순위인 분이 사고 금액이 뭐 한 600억 정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개수가 지금 거의 300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지금 명의자한테 이미 집이 팔린 거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들은 더 많다는 거죠. 뭐 1,000명, 2,000명 정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들만 지금 따져봐도 한 300명씩 되는데 기존의 빌라왕은 이제 8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위까지만 있을까요? 20위, 30위, 50위까지 뽑아보면은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자체에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뭐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곳들은 중개사분들이 서로 경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니까 시세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시세가 정해지거나 규모가 크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빌라가 많은 지역들,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동네들 이런 데 신축 빌라들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맞벌이도 하면서 막 바쁜 분들이죠.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맞벌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40대, 50대 부부인데 정말 뭐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하루하루 막 살기 바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세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전세를 못 가겠다. 지금 건축왕 빌라왕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해결책이 있냐 하면서 기사들도 나오고 정부도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게 있어요. 뭐냐면
정부 대책이 없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정부 대책은 이미 여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영상도 만든 적이 있어요. 보도자료입니다. 8월 31일에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해가지고 요 뭐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여름에 이 정책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제가 표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 정보 제공 확대해가지고 뭐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만들겠다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앱을 만들어서 그 앱에다가 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보고 막 체크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책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뭐 중개사들한테 감시 기능을 확대해서 중개사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신고를 하게 뭐 하겠다. 뭐 신고하면 뭐 이렇게 뭐 포상금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막라고 막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감시자를 두거나 자가 진단으로 해결될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여기서 나왔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방은 못했는데 사고가 터져버리면 어떡하냐. 사고가 터져버리면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결국에 그러면 뭐 돈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뭐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가지고 뭐 월세라도 살아야 되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1%대의 초저리 자금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걸로 우선 집을 구해라. 그리고 나서 전세금 받으면은 뭐 갚어라 뭐 이런 식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번 빌라왕 사태 때 이게 지금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집을 나와야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른 집 구하시고 그리고 빨리 저기 그 소유권 이전되고 뭐 상속 처리되고 하면은 경매로 가면 한 빠르면 7, 8개월 길면 한 1년 넘어간단 말이죠. 그동안은 1%의 저리로 빌려줄 테니까 우선 여기서 사시면서 뒤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는 뭐 긴급 거처도 제공하겠다 했던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 사태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발생한 분들도 지금 피해자 구제들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분들까지 좀 다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원인 해결이 안 되면 반복될 뿐인 거고 아마 내년에 또 일어날 거고 우리가 약간 관심을 소홀히 하면 다시 또 이거는 재개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원인 해결 자체를 하는 게 좋은데 원인 해결은 간단한 거죠. 이런 계약을 쌍방에서 합의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거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사기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는 해결책이 안 되죠. 그러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대 여기서 맞장구를 쳐주는 세입자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기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세입자 분들이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불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가진단 앱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뭐 신규 분양인 경우에는 뭐 보증보험을 뭐 일정 금액 이하만 들게 하든지 그 이상 전세를 받을 거면 뭐 대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보증보험이 안 되거나 해서 신규 분양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우선 유도를 하고 시세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뭐 전세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보증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만 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을 해준다는 거는 떼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냥 큰 고민 안 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큰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사실상 떼먹을 생각인데 돈 떼일 사람도 다 보증을 해줘 정부에서.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누가 부어야 되는 거며 언제까지 부을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후에 뭐 처벌을 강화하거나 사후에 뭐 무슨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증보험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운영될 거라면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도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전세 자금도 대출해 주는데
보증 보험까지 해줘 버리면 계약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사인해도 되는 거거든요. 내 돈을 잃을 게 없거든. 그러는 순간 밑 빠진 독은 막힐 방법이 없고 물은 계속 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